극적으로 말씀드리면요. 제가 하여튼 쭉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북한 상황이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. 그 농업 생산력 같은 경우도 작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작황이 좋았고요. 올해도 현재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작년보다 더 작황이 좋은 뭐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때 그 국경 봉쇄했던 거는 북한은 의료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죠.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예 막아놓고 이제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런 측면이고 사실은 그때 봉쇄 중에도 북중 간에 아주 부분적인 이런 교류들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. 그 제재 효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학자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. 북한의 관심입니다. 사실 제재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. 북한 최소한 제재가 딱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과거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했던 거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건 맞는데 이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이 후퇴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 호주에 있는 한 학자가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썼어요. 북한의 제재에 관련해서 북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 a most enterprising country 이렇게 부릅니다. 가장 모험성이 큰 나라 혹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 같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학자의 주장은 뭐냐면 제재 맨날 해봐라 안 된다 이런 겁니다. 그 책 전체의 주장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니죠. 굉장히 불편합니다. 불편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이러죠. 다만 북한이 그런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려고 할 때 못한다는 거예요. 뭔가 하려고 할 때, 뭔가 대외 무역을 더 강화하거나 이런다고 할 때는 이게 안 됩니다. 중국도 당장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 소위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제 지도적 국가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엔에서 제재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북한 제재에 대해서 구멍을 열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고 북한이 뭔가 더 나아가는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제재 문제 관련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아예 총을 메고 유엔 안보리 가서 제재 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현재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냉전 구도가 되니까 풀릴 수가 없죠. 냉전 구조가 딱 돼 있으니까 이 뭔가 미국이나 이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제재를 한다거나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이 러시아의 거부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제재 풀자고 해도 이건 뭐 서방 국가들이 절대 반대하니까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이런 판단 속에 있는 것이죠. 이럴 바에 아예 러시아나 중국하고 같이 손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. 이게 이제 북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북한의 서북 지역에서 굉장히 큰 수해가 났죠. 수해가 났는데 뭐 북한은 이제 그 수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. 인프라가 취약하고 근데 과거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. 근데 그 수해 관련해서 이 러시아가 즉각 우리 모든 원조를 다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하나도 안 받잖아요. 그건 뭐냐면 내부 핵을 통해서 다 우리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무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북한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중국이 과거 같으면 수행하고 이러면 우리가 뭔가 지원해 줄까 이러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잖아요. 그거는 북한의 이거를 읽은 거죠. 직접 김정은이 거기에 뭐 본드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중국이 읽은 거죠.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안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그 북한의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요즘에 노동신문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농촌 지역에서 살림집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살림집 지어서 입사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
이게 이제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집계된 게 농촌 지역에 약 41,600세대가 지어져서 공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북한으로서 대단한 거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한 200만 채 짓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체 내 모든 것 자기들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내에 소위 말해서 잠재적 능력들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그 집들을 짓고 이러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? 시멘트가 생산돼야 됩니다. 그래서 현재 북한을 대표하는 시멘트 회사가 이제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를 되어 있는데 이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가 해마다 이렇게 최고 생산 실적들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멘트 공급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생산이나 같은 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나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국만큼의 주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뭐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북한이 뭐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할까. 미국이 최대 주적인데 최근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뭐 불변의 제1의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또 규정을 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어떤 적대성이 좀 강화되는 건 분명한데 미국만큼일까는 뭐 그건 측정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는 주변 국가들은 다 반대할 것 같아요.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은 다 반대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예전에 그 힐러리가 그 위키리크스 사태 났을 때 힐러리가 했던 말이 하나 딱 나온 게 있습니다. 뭐라고 그러냐면 한반도에서 적당하게 긴장이 있는 게 무기도 팔아먹고 우리가 남쪽 정권 컨트롤하기도 좋다 이런 말을 이제 몰래 했죠. 그게 이제 딱 들통이 나가지고 위키리크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이게 좋죠. 뭐 무기 팔아먹기도 좋고 뭐 이렇게 이 남북한 사이에 서가지고 이간질하기도 좋고 뭐 하여튼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다 반대할 것 같아요. 결국은 남는 힘은 남북이 얼마나 잘 단결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. 근데 저기 봤을 때 북한이 남쪽 보니까 남쪽 완전히 그 식민지 졸개더라 이렇게 했으니 지금 협상해서 통일 뭐 가능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이렇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. 핵무기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.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때 2번 사용한 거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 그 사용하기 전에 굉장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한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핵무기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. 그리고 핵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무기다. 직접 상대방을 때리기보다는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려되는 지점은 여전히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려되는 그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론들이 많아집니다. 지금 현재. 러시아도 그렇죠. 지금 러시아도 우리 나토 이러면 우리 핵 공격했다 뭐 이러고 있죠. 북한도 만약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죠. 우리 핵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. 인도 파키스탄도 그렇죠. 그래서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는 맞는데 최근 우려되는 이런 상황 전개는 계속해서 이걸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. 증대하고 있는 것이죠.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이제 임종석 실장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정부가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의 그 누구도 반성적 고찰을 안 합니다. 사실 그게 더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넘어가야 되겠죠, 우리가 어떻게든. 그리고 이제 아까 자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우리 주변 국가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? 주변 국가들은 절대 안 좋아할 거예요. 결국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남북한이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 남북한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칠 거냐? 이런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.
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논문을 쓸 때 그런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. 그 남쪽에 그나마 좀 괜찮은 정권이 들어서면 한반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구조가 있죠. 이렇게 종속된 구조와 뭐 하여튼 분단의 구조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남쪽 정부가 조금 그 괜찮은 정부가 들어서면 이 구조는 못 바꾸지만 그래도 적대적 국면을 교류의 국면으로 바꾸거나 뭐 이것까지는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이상 못 간다는 것이죠. 근데 그 이상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 구조를 깨려면 그건 결국은 국면을 바꿔서 바뀐 국면에서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더라, 현실적으로는.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학자는 이제 그런 걸 꿈꾸는 거니까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당사자잖아요. 분단은 우리가 돼 있지 남이 분단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장 힘을 합치고 당사자가 뭔가 동력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어렵습니다. 그게 좀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.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겁니다. 이제 개방, 개혁, 또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이렇게 했죠. 근데 개혁, 개방 이야기 나오면 다 중국 생각하거나 뭐 베트남 생각을 해요. 근데 사회주의 개혁, 개방은 굉장히 유형이 많습니다. 굉장히 유형이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식의 개혁, 개방을 할지는 그 나라가 이제 그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. 제가 알기로 현재 김정은 세대, 그러니까 김정은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젊은 엘리트들은 북한도 개혁 개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건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. 원래 생각대로라면 미국하고 합의하고 2018년도, 2019년도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조건들이 마련될 테니까. 근데 그게 이제 깨진 상황이죠. 깨진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부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우리도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위한 준비 작업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북한의 경제, 사회 이런 분야에서 벌어지는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안 보고 있는데, 이 김정은 집권 초기하고 지금하고 경제 질서나 사회 질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경제 원칙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경제 정책이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그런 걸 보면은 아무튼 그 내부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하나씩 좀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건 이제 북한이 결정을 하겠죠. 북한이 적절한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끔 결정을 하겠죠.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만 해서 되겠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. 물론 한계가 있죠. 우리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하고 이럴 국가가 아닙니다.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뭐 물건 팔아먹고 물건 사오고 이럴 나라도 아니고요. 그죠? 북한 경제는 굉장히 또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, 러시아하고만 무역이 활성화돼도 북한 경제의 애교는 굉장히 큰 겁니다. 이게 초기에는 어찌됐든 간에. 그러니까 이 북한 중국, 러시아하고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?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북한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얼핏 그 말씀하셨던 중국하고의 관계 문제는 적어도 겉으로는 난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근데 뭔가 지금 판돈이 잘 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북중 수교 그 75주년인가? 70주년인가? 뭐 이러죠. 70주년인가? 그래서 조중 친선의 해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조선중앙통신 가서 보면 조중 친선의 해라고 하는 배너가 있어요. 그거 눌러보면 몇 개 안 나옵니다. 뭐 한 게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지금 판돈이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. 둘이 내부적으로 안 맞고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중국을 안 믿는다 그러는데 그건 5,00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. 그 북한과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이렇게 나라 있고 저 중국대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이후 역사에서 한 번도 그걸 믿어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중국이 성립되고 북한이 성립돼서 그 이후에 둘이 무슨 사회주의 동맹국이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
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, 한편으로는 굉장히 절친한 이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또 경계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.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둘이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중국을 완전히 믿고 뭘 한다? 이런 적은 또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서양의 그 오버도폰가 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 거였을 건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잘 다루는 국가는 북한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하여튼 이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항상 그런 입장 갖고 있습니다. 북한의 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. 그 북한의 핵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. 저 같은 사람이. 그 핵이라는 건 그 국가의 최고급 기밀일 건데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이상한 놈이죠. 알 수는 없습니다. 최근에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하는 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걸 그 정도로 발표한 것 같아요. 북이 핵을 한 30개 가지고 있다? 뭐 그 정도 하여튼 그 정도로 발표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어떤지 모릅니다.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북미 북일 수교 뭐 되면 좋죠. 근데 현재 북한의 1순위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. 1순위가 그게 아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뭐 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것이죠.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협상의 허들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뭐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하여튼 북한이 북미 수교, 북일 수교를 목적으로 해서 뭔가 자기들이 막 하는 것이 첫째 순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법 개정 절차는 뭐 비슷합니다. 당에서 검토를 하죠. 검토를 하고 만약 헌법 개정을 한다면 당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최고인민회의로 넘어옵니다.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보고 이거는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법률 같은 경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좀 중요한 법률이나 이거는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대의원들이 와서 결정을 합니다. 그리고 되기 전에 이제 토론들을 막 하죠. 토론들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제 전적으로 찬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합니다.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선포를 합니다. 그 과정이고요. 이제 그 전에 또 뭐 여러 단계들이 있겠죠. 뭐 의견도 듣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과정을 거쳐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.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최고 결정자예요, 그러니까. 아니 그 사람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죠. 사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대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죠. 네, 그 최용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이죠. 이번에 헌법 개정에서도 최용해 위원장이 헌법 개정에 발제를 합니다. 그리고 다른 법령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이제 심의 제안을 해요. 그러면 이제 대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. 토론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 보도된 걸 쭉 살펴보면 최용해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그거를 심의 의결로 넘겨요. 그럼 바로 그냥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헌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헌법을 국민투표 붙이면 90% 찬성이 뭡니까? 그건 모르죠, 뭐. 제가 북한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. 과거 전례에 비하면 보면은 헌법 그 개정할 때 국민투표 할 거 아니에요? 국민투표 안 합니다. 국민투표 없었습니다. 참 희한한 나라고. 네, 국민투표 없었고 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합니다. 그 경상도. 네. 뭐 대의원제니까 우리는. 그 한국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. 최고인민회의도 상임위원회 같은 게 있겠죠? 이름. 예, 각 부처가 있습니다. 최고인민회의도 뭐 법제사법위원회, 뭐 무슨 위원회 뭐. 네, 첫 번째는 이제 동족관계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아요. 북한이 우리 두 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. 그 다음에 그때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 보면은 남조선 이쪽하고는 이 민족 부흥의 길을 같이 갈 수 없다. 뭐 또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뭐 이렇습니다. 그런 걸 보면은 남과 북을 두 개의 분리된 민족으로까지는 아직까지는 북쪽도 선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
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남북 관계를 봐왔는데, 그리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대남 정책을 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.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두 개의 국가라고 하는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전국 관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.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한국 전쟁 끝내는 것밖에 없죠.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죠. 그러니까 북한이 굳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안 하고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현재 정전협정은 교전국 관계가 맞아요. 법적으로 보면.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정확하게 전투를 중단한 거지 전쟁을 중단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교전국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 교전국 관계를 끝내는 길은 한국 전쟁을 끝내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과거에 그 미국의 셀리 해리슨 같은 이 사람이 마지막 책으로 낸 게 저기 코리안 엔드 게임 엔드 원가 뭐 이랬죠.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될 때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종전 선언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기회를 날려먹은 게 아무튼 굉장히 아쉽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그때 즈음 해가지고 중국 학자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친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변경시키는데, 그러니까 종전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중국이 빠질까?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중국 학자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세미나 하는 중에도 대통령한테 잘 말씀드려서 평화협정이나 뭐 종전선언을 하거나 혹은 저기 김정은, 문재인, 트럼프 이렇게 만날 때 우리 시 주석도 껴주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,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북한에서 뭔가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. 북한도 아무튼 뭔가 또 카운터 펀치도 갖고 있고 뭐래요. 그래서 북중 간에 그래서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. 네.